다시? 음, 내가 회의 나가기를 눌러버렸네. 자, 그러면, 자, 중력부터 또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자,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일단 중력 파트인데, 이 중력 파트부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A랑 B 사이에서 작용 반작용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용 반작용이라는 건 어때요? 내가 얘한테 가한 힘이나 얘가 나한테 가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다. 그래서 얘네들 뭐 이 중력은 뭐 G에 RJ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계산을 하죠 보통. 그러면서 이 하나의 질량이 커진다. 그러면 얘의 질량은 변화가 없어. 그러면 A의 힘이 커지잖아. FA가 커졌어. 그러면 따라서 FB도 어떻게 돼야 돼? 같이 커지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정도 개념은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라는 게 나오면 항상 단어 무게로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편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이 무게라는 건 9.8 곱하기 질량으로 계산을 해준다. 자, 보면은 이제 자유낙하 운동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깃털이나 쇠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동시에 도달하게 된다. 자, 근데 공기 저항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고 깃털은 나중에 떨어지는데 깃털이 나중에 떨어지는 이유는 공기 저항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 쇠구슬하고 깃털 사이에서 중력의 크기를 물어보면 쇠구슬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 즉 무게가 커지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높이가 같은 이유는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보면 F는 ma라는 공식이 있어. 그래서 이 A는 m분의 F로 표현하는데 이 F라는 건 결과적으로 중력의 크기, 즉 무게 9.8 곱하기 질량이거든. 그래서 질량 곱하기 9.8이기 때문에 질량을 지어주면 가속도는 누구랑? 중력 가속도랑만 관계가 있다. 그래서 깃털하고 쇠구슬이 어떻게 된다?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그래프, 자, 확인하셔야 되지. 시간하고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이차 함수, 곡선 상태로 나오고 이 곡선 상태로 나왔다는 건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이다.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에서 자, 이거 웬만하면은요, 우리 그래프 같은 경우는 좀 그려주고 좀 풀어주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력 가속도가 예를 들어서 10m/s 제곱이야. 그럼 얘가 1초 지났어. 그러면 1초 지났을 때 얘 속력은 10m/s니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하면 10m가 된단 말이야. 틀렸죠? 왜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 풀면 10이라고 계산하는데 얘를 그래프로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1초일 때 10이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 아랫부분 넓이가 이동 거리니까 1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 되니까 5m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계산할 때 거리나 이런 것들 계산할 때는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를 꼭 그려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넓이는 거리고 기울기는 가속도다. 시간하고 힘을 주었을 때 그래프 수평 방향으로는 잠깐만 뭔가 좀 느렸지 방금. 자, 다시 되죠? 자, 이 수평으로 우리가 누가 튕긴 것 같은데? 지훈이, 명현이, 서준이, 지율이, 용준이. 유정이 어디 갔냐, 유정이. 유정이 튕겼나 보다. 아, 방금 아예 안 들렸어? 어디부터 안 들렸어? 중력 쪽은 다 들렸어요? 이거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들렸어? 지훈아. 아, 유정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려서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선생님 얘기를 했었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포물선. 포물선 운동인데 이 포물선 운동 보면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그냥
공식처럼 쓰고 시작해. 수평 방향에다 힘이 없고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자, 연직 방향은 중력이 작용하고요.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자, A랑 B를 떨어뜨리면 동시에 지면에 도달해요. 근데 요거 단어 주의해야 되지. A랑 B에서 속력은 동일하다. 여기서 이거는 틀려. 왜냐하면 B 지점에서는요. X축의 속력하고 Y축의 속력이 둘 다 있잖아. 그래서 속력은 동일하다 하면 틀린데 만약에 여기다가 연직 방향의 속력은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연직 방향은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그냥 A랑 B에서 이 두 지점에서 물체의 속력은 동일하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틀린 답이 되는 거고 연직 방향이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A랑 B는 속력이 동일하다. 요거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뉴턴의 사고 실험은 우리가 보통 지구 주위의 공률을 계산을 하면 8km 가면 5m 떨어지는 정도의 공률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8km/s의 속력으로 던지면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계속 아래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이제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8km/s보다 더 속력이 빨라요. 속력이 빠르면 지구 주위로 이렇게 원운동하는 게 아니라 지구 바깥으로 탈출해 버린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뭔가 기억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났어. 갑자기 까먹었어. 여기서 우리가 이 뉴턴의 사고 실험 운동할 때 이 뉴턴의 사고 실험 보면은요. 얘네들은 힘과 물체 운동 방향이 계속 뭘 이루게 돼요? 수직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보면은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이 아니지. 우리가 얘를 등속 원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해. 근데 선생님 원을 그리면서 도니까 방향이 일정하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시면 안 되지.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등속, 속력은 동일한데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 됐기 때문에 뭐만 변하는 운동이야?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고요. 이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고 이때 힘이 작용한다, 작용하지 않는다. 힘은 작용한다 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7번째 문제. 자, 8번째 문제는 아마 관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관성에 대한 문제는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얘네가 정지 관성이냐 아니면 운동 관성이냐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이 관성 자체로 물어보는 문제인지 정지 관성인지 운동 관성인지 요걸 물어보는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돼. 그리고 관성은 누구하고만 관계가 있다. 다 아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하고만 질량하고만 관계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관성이랑 안전장치에 관련된 건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는 관성 때문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운동량에 관한 그래프.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벡터 표시돼 있지? 방향성을 주의하라는 뜻이고요. 자, 충격량도 힘 곱하기 시간 변화량인데 여기서도 어때요? 이 힘에 벡터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꼭 주의하셔야 돼. 그리고 이때 힘을 따로 물어보는 문제들 나오는데 힘이라는 건 시간분의 충격량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충격력 또는 평균 힘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힘하고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충격량이고요. 시간하고 자, 여기 포인트 잘 잡아야 돼. 운동량 그래프가 나왔어. 그러면 얘네들은 넓이를 계산하는 친구 아직도 있는데 그거 안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분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도 보면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얘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여기다 힘을 주고 시간을 줬어. 그럼 충격량을 준 거지. 그럼 얘의 변화, 운동이 변화할 거지. 그래서 뭐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해 주니까 나중 운동량이 되었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을 처음 운동량으로 빼주면 충격량이 나오게 된다. 요것들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권총, 그 다음에 뭐 저격총,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야구, 뭐 테니스, 골프 이런 것들은 힘을 쭉 주지 스윙을 끝까지 가져간다라는 건 보통 힘을 가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또는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보통 이런 것들 면봉을 여기 끝에 넣느냐 앞에 넣느냐 그러면 앞에 놓는 애는 힘을 받는 시간이 짧으니까 조금 날아가고 입 근처에 집어넣게 되면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멀리까지 날아간다.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란을 바닥에 떨어뜨릴 때랑 방석에 떨어뜨릴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충격량이 동일하고요. 운동량의 변화량도 동일하지. 근데 접촉 시간이 방석이 길어지니까 힘이 작아져서 안 깨진다. 근데 간혹 가다가 계란 말고 공으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는 떨어지고 여기서 멈췄어. 멈춘 거랑 하나가 튕겨서 올라갔어. 그러면 얘랑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은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이런 것들 나왔을 때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것까지 해서 이제 운동량이랑 충격량 요쪽까지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11번 문제는 선생님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워낙에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뭐 기권인지 직권인지 수권인지 생물권인지 외권인지 이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정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따로 정리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보통 수권에 관한 문제가 항상 많이 나오니까 수권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수권에서 뭐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알았을 텐데 저위도에서는 혼합층이 약하고 수온약층이 길고 그다음에 심해층이 짧다. 중위도는 혼합층이 두껍고 수온약층 짧고 뭐 그다음에 고위도에서는 심해층 발달한 거 아니다. 뭐 요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직권에서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 보면은 지구 내부에서 외핵 부분 보면은요. 이 외핵은 자 철하고 이제 니켈이 뭐예요? 대류를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긴 자기장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권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대류권에서는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중간권에서는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존층에서 뭐가 자외선을 흡수한다. 뭐 그 정도 내용. 그다음 뭐 외권에서는 이제 뭐 외부에서 오는 자기장을 보호한다. 뭐 요 정도.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보호된다. 뭐 그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에너지원에 대한 거야. 자, 태양 에너지가 99.985%,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자, 바람에 의한 해류, 요런 것들도 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고, 지구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지?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판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 일으키죠. 자,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자, 근데 보통 달이 주요 에너지원이고요. 자, 밀물하고 썰물 등의 조류가 생긴다. 그 다음에 대기 에너지 순환 보면은 보통 극순환, 페렐 순환, 그 다음에 헤들리 순환으로 자, 이 헤들리 순환할 때 보면은 이제 보통 저위도에서는 이제 상승기류 저압대가 형성이 돼서 비가 많이 오고 중위도에서는 하강기류 고압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압대가 보통 형성이 된다. 그래서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자 요거 방향성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런 순환에 따라서 어때요? 해류가 이동하는 거 해류 이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면은요. 자, 판에 대한 문제. 자, 요거는 뭐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 자,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보면은 이게 판 그림 나오잖아. 이렇게 대륙판, 해양판, 여기서 보통 지표에서부터 100까지, 100km까지를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하고요. 지각하고 상부 멘트 일부를 포함한다. 뭐 대륙판은 우리가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께는 두껍지만 밀도는 작다. 자, 해양판은 두께는 얇고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다. 그래서 100에서 약 400km까지는 연약권으로 부분 용융 상태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14번.
14번째 문제인데 발산형 경계냐, 수렴형 경계냐, 보존형 경계냐 뭐 요거에 대한 거는 다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지. 발산형 경계는 이제 멘틀 대류 상승, 수렴형은 하강, 보존형은 판가판이 서로 부딪히지 않을 때, 스치듯이 지나갈 때. 발산형 경계에서는 보통 판에 생성이 일어나고요.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에 소멸이 일어나고 보존형 경계에서는 판에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발산형 경계에서 보면은 해령을 경계로 자, 우리가 보통 해양판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해령에서부터 멀어지면 나이하고 이 지각의 두께는 점점 어떻게 된다? 두꺼워진다. 그래서 보통 그래프로 보면은 해령에서부터 여기가 뭐 해령이다라고 이제 구분하는 문제 나오지. 그래서 나이나 아니면 두께 이런 것들이 점점 두꺼워진다. 해령을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에서는 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나라 근처 일본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 이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렴형에서 또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섭입형이냐 아니면 충돌형이냐 요걸로 구분해야 돼. 충돌형에서는 화산 없죠. 그 다음에 보존형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산 없고요. 화산 없는 게 딱 두 가지였어. 그 다음에 섭입형 경계 중에서 어때요? 대륙판 섭입형 중에서 이제 섭입형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스푹 산맥 중에서 안데스 산맥. 자, 충돌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알프스나 히말라야. 얘네 둘은 둘 다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스푹 산맥이긴 하지만 자, 이 섭입으로 구분을 하느냐 아니면 충돌로 구분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니까 문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줘야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산이나 지진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프린트 한 번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 시대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표준화석, 시상화석 요거는 뭐 100% 거의 100% 나오는 거니까 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생존기간이나 네. 지연이에요. 섭입이랑 충돌 안 나왔었나? 니네 학교 프린트에? 어? 그래요? 교과서도 없었나? 그럼 제껴요. 그럼 제껴도 될 것 같은데? 어, 저희는 섭입? 아, 그러면 한 반은 배웠고 다른 반은 안 배웠어. 그러면 기억은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선생님들이 그렇지. 대륙판이랑 대륙판은 충돌. 대륙판이랑 해양판이랑 섭입. 해양판이랑 해양판이 뭐 또 섭입.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영현이네 반은 배웠는데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지네 멋대로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억은 살짝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마 엄청 자세하게는 안 해도 살짝은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석이랑 시상화석 보면 자, 생존 기간이 짧지만 분포 면적이 큰 건 표준화석. 자, 생존 기간이 길지만 분포 면적이 짧은 건 시상화석. 그래서 표준화석은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거고 시상화석은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고삼갑방, 중암시공, 신매화, 그래서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암모나이트, 시조새, 공룡, 매머드, 화폐석. 얘네들은 기본적인 거.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조개는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 일어난다. 자, 선캄브리아대 그 다음에 이제 지질시대 보면은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자, 선캄브리아대는 뭐 대기 상태를 보면 뭐 수소, 이산화탄소, 메테인, 암모니아인데 왜 NH4라고 썼냐? NH3가 되겠죠? 암모니아, 그 다음에 수증기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기 중에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으니까 오존층도 없어요. 자, 오존층도 없으니까 육지로 가면 뒤져요. 그래서 성캄브리아대는 육지에서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없었고요. 자,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시아노박테리아 또는 남세균 이런 애들, 시아노박테리아가 남세균이지. 이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산소의 양이 많아지고요. 이 광합성하는 남세균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독립 영양생물. 그 다음에 이제 뭘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건 종속. 누굴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은 종속 영양생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마 프린트에 있었을 거야.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스스로 독립 영양생물들이 나왔다가 이제 산소 농도도 이제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생대 중기쯤에 이 오존이 생기지. 오존이 생기면서 이제 육지로 생명체가 흘러가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캄브리아대 때 이제 화석이 없었던 이유들 있지. 뭐 개체수가 적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단한 부분이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책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서술형으로 항상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개체수가 적었다. 뭐 이런 것들은 작년 뭐 문제 서술형 문제를 보면은 개체수가 적었다 이거 썼는데 선생님들이랑 이제 시비 털었던 선생님이 하나 있는데 결국 답으로 인정해 주시긴 했어. 그러니까 개체수가 적었다. 요거 빼고 나머지 화석이 적은 이유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얘네들은 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생대나 신생대는 빙하기가 있었는데 자,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지. 자, 빙하기가 없는데도 자, 뒤진 이유는 운석 충돌과 화산 폭발로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얘네들 가지고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계 가지고 이제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거 시간 계산하는 거 24시간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12시간으로도 자, 12시간으로 구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12시간으로 구분했을 때, 자, 선생님 요거 틀리지 않게 위해서 시간 나오면 뭘로? 60분으로 바꿔서 계산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보면은 고생대 말에 보통 보면은 가장 큰 규모의 뭐가 있었다. 대멸종이 있었고요. 자, 신생대에는 우리가 보통 대멸종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이런 대멸종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 생물이 많이 줄어들잖아. 근데 이 대멸종이 일어나도 이 그 대멸종된 애들의 자리를 자, 새로운 애들이 이제 차지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자,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 문제. 자, 요거는 뭐 당연히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자연 선택하고 관련된 거. 자, 과잉 생산하고 과잉 생산이 일어나면 이제 개체수가 원래 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죠? 자, 훨씬 더 많으니까 걔네들 간의 변이가 계속 많이 나왔을 거고요. 걔네들끼리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은 자, 적자 생존. 자, 요 단어 이제 꼭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환경에 유리한 형질 개체가 많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자연 선택되고 이 과정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자, 결과적으로 진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슈퍼박테리아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슈퍼박테리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세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항생제를 쓰니까 항생제 내성, 얘가 뭐 내성 있는 애야. 자, 내성 있는 애는 많이 살아남을 거고요. 이제 내성 없는 애들은 조금만 튀어났겠지? 근데 이런 과정을 이제 오랫동안 계속 건지다 보면은 어때요? 슈퍼박테리아가 형성이 된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항생제를 썼기 때문에 얘네들이 내성을 갖는 게 아니라 돌연변이에 의해서 자 뭐에 의해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내성 있는 애가 갑자기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자, 생물 다양성 보면 우리가 크게 유전적 다양성이냐, 종 다양성이냐, 생태계 다양성이냐. 자, 요걸 얘기를 하는데
보통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종 다양성은 뭐 종의 수가 같고요. 이제 고르게 분포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고르게 분포한다. 자, 그 다음 생태계 다양성은 어떻게 다양한 환경에 존재하느냐, 그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유전적 다양성 얘기할 때 우리가 크게 돌연변이하고 유성생식으로 구분하지. 유성생식은 부모한테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되게 다양한 걸 만드는 거고, 돌연변이는 기존에 어떤 새로운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돌연변이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이 유전적 다양성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씨 없는 바나나 있죠? 씨 없는 바나나, 이 바나나 새끼. 바나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성생식이지, 그치? 이 무성생식이란 말이야. 무성생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나나가 어때요? 똑같은 애들이 계속 있어. 그러니까 하나가 유전병에 걸리면 어때요? 뒤진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여기다 집어넣진 않았지만,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 요거 꼭 기억해야지. 남모양 적혈구.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는, 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자, 포인트가 그게 아니야. 실제로 보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얘네는 생존에 좀 불리해. 근데 얘는 환경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게 달라진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 환경에 얘네들이 빈혈이 있어.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리게 되면 빈혈이 있단 말이야. 근데 빈혈이 있는 것만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왜?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가면은 우리 어떻게 된다. 이 남모양적 혈구를 가진 애는 살아남고요. 남모양적 혈구 없는 애들은 말라리아 걸려서 뒤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물 다양성 보전 보면은 서식지 파괴가 주원인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뭐 생태 통로 이런 것들 만들고요. 자, 간혹 가다가 람사르 협약 이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그냥 더 얘기한 거야.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람사르 협약은 물새 보호를 위한 습지를 보호하자라는 내용이다라는 것 정도. 나머지는 이제 기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기본 내용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9번째 문제는 생태계에 관한 문제, 뭐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개체는 한 마리고요. 개체군은 같은 종이고요. 군집은 여러 종이고 이 여러 종들이 모여서 환경까지 이루어서 생태계를 유지한다. 이 생태계는 자 우리가 뭐 어항처럼 인위적으로 만든 애들도 있고 뭐 자연에서 존재하는 애들도 있다. 근데 실제로 이쪽에서 보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 학교 삼성고에서 조금 더 자주 얘기하는 건 이 작용하고 반작용인데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적인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건 작용이고요. 생물적인 요인이 비생물적인 거. 그래서 기억 안 나면 비생물적인 걸로 가면은 비읍의 반작용의 비읍. 그래서 반작용이다. 요거 정도까지는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네들은 빛의 색이라든지 파장이라든지 온도, 물, 토양, 공기 이거에 따른 내용은 책을 한 번 더 깔끔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라고 선생님이 더 정리를 안 한 거야. 여기서 내용 다 있죠? 자, 그 다음에 20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계 평형에 관한 거. 어, 어, 어. 안 낸대? 요거 안 낸대. 이거 안 낸다는 거지. 빛의 색이 파장, 온도.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이거 한 문제 요거 제끼면 되겠네. 그러면 얘네들 안 내면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예시 가지고. 예시로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느냐. 이걸 안 했는데 얘가 예시로 나올까나? 조금 애매한데? 빛색이 파장, 온도, 물, 토양, 공기 요것만 안 난다는 거지? 음, 그거 안 하고? 음, 지렁이가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이게 반작용이다. 그러니까 요거 선생님이 앞에서 이거 안 내면 요것만 나오겠네 했던 게 맞네요. 그치? 그러면 왜냐하면 삼성고가 요거 좋아했어. 이 비생물적인 요인, 생물적인 요인, 작용 반작용 요거 정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째 생태계 평형 보면은 먹이 사슬하고요. 먹이 그물이 있는데 먹이 그물일수록 어떻다?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에 알맞다.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타나고요. 먹이 사슬에서는 불안정해서 평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먹이 그물일수록 조금 더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에 알맞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개체군, 뭐 생물량, 뭐 에너지량 이런 피라미드가 나타나게 되겠지? 그러면서 이 생태계 평형이 유지돼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뭐 1차 소비자, 생산자고 1차, 뭐 2차 소비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하면 2차 소비자 증가하지, 근데 생산자는 줄어들지. 그럼 생산자 줄어드니까 다시 1차 소비자가 줄어들고 2차 소비자는 줄어드니까 다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선생님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데 일단 낚시 포인트에서 개체 수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생태 피라미드를 다시 원래 형성이 되긴 하지만 개체 수까지 일정하게 원래 돌아오진 않아. 뭐 원래 100마리였는데 다시 이제 생태 피라미드를 형성했을 때 뭐 50마리, 뭐 10마리, 뭐 2마리 이딴 식으로 변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원래 100마리 한 20마리 뭐 4마리 뭐 이렇게 있었지만 얘가 50, 20, 2마리 이렇게 돼도 어때요? 이 생태 평형 유지는 그대로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그런 개체수고요. 두 번째, 이거 저번에 이제 가끔 물어봤었는데 에너지 효율성은 같거나 상위 역량 단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성은 같거나 뭐한다? 증가하게 된다. 이거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째는 대기하고 해수의 순환인데 선생님 앞에서 이거 얘기했었지. 극폐해. 그 다음에 22번 문제가 아마 끝날 때 됐어요. 엘니뇨, 라니냐. 얘네들 구분할 때 자, 누굴 기준으로 평상시 걸 기준으로